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5월 11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입니다. 먼저 키즈클럽입니다. 양재천의 감성휴식터 키즈클럽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에게 서비스 디저트를 제공합니다. 낮에는 커피와 디저트가, 밤에는 와인과 안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커피나 와인은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키즈클럽의 상주 중인 전문가가 입맛에 맞는 커피와 와인을 추천해 줄 겁니다. 네이버에서 키즈클럽을 검색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입니다. 의왕역 인근에 위치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에게 음료 무료 사이즈 업과 1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주말 음료와 함께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도서를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거트 음료와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특히 백미입니다.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해보세요. 쭉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은 개인 일정을 웬만해서는 안 잡습니다. 평일 퇴근 후의 시간을 와이프가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해주기 때문에 주말은 그래도 좀 가정에 충실하자라는 생각으로 개인 일정을 안 잡는데 오늘 잡았어요. 오늘 어떤 약속이 있었냐 하면은 저기 오디오 크리에이터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분이 그걸 주최를 해주셨고 오디오 크리에이터들의 모임에 대한 니즈는 개인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누군가가 총대를 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니까 괜히 뭐 말 나올 수도 있고 뭐 사실 준비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니까 누군가 선뜻 나서 준다는 게 참 이게 좀 어려운 일인데 갑자기 선뜻 나서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첫 모임이다 보니까 많은 분을 모시기보다는 한 6분 정도 그렇게 모였던 것 같고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팟빵에서 활동 중인 그런 채널의 운영자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근데 처음에 공지가 되기로는 5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시간이 공지가 돼서 진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입담도 좋고 그리고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래서 시계 한 번을 안 봤어요. 근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3시간이 지나가지고 8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구나. 이거 더 늦으면은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어서 자리를 파했죠. 근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다른 채널들은 어떤 분위기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재밌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뭐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알려드렸고 그리고 제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웠고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그 쭈구리였기 때문에 제 채널 규모가 제일 작았기 때문에 기업화된 채널은 아니고요. 뭐 M장기획이라든가 뭐 매불쇼 같은 그런 막 기업화된 채널들은 아니고 다 이제 개인, 저 같은 개인이 하시는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구독자도 많고 인기 있는 그런 채널들이죠. 그리고 패널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채널들인데 그런 데는 어떤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혼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서 진행하는 채널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궁금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는 나 말고도 되게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뭐 그런 걸 또 느낄 수가 있었고 진짜 좋은 사람들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대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고는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잘 돼서 이야기를 좀 잘 나누고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이 영상 컨텐츠도 이제 병행해서 하고 있지만 제 컨텐츠 형태의 어떤 근본은 오디오거든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이거 화면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제 목소리만 들으셔도 됩니다. 화면이 뭐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하면 너무 비약이고 어쨌든 화면이 제 컨텐츠에 있어서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 컨텐츠의 어떤 고향, 본질은 오디오고 그 오디오 컨텐츠는 앞으로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든 좀 계속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저도 모르게 좀 든 것 같아요. 뭐 해외에 비하면은 아직 국내의 오디오 컨텐츠 시장은 멀었지만 유튜브를 병행해야지 그래도 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형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명맥은 이어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그 오디오 크리에이터들 만나면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나시님은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 거임. 채팅하려고 계속 보는 사람, 나시님은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 거임. 채팅하려고 계속 봐주신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테르시님이 오맨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오맨 이야기 또 해야 됩니까?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죠. 그러니까 오맨 오리지널 말고 이번에 개봉한 저주의 시작은 저도 진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근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맨 1을 봤다가 좀 실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오맨 저주의 시작은 저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거 15세 관람가긴 한데 이 테리지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19세 줘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챌린저스도 그렇고 오맨도 그렇고 이게 심의 등급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챌린저스에는 그 사우나 씬에서 남자 성기가 그대로 다 나오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없지만 그래도 좀 서로 애무를 한다든가 동성끼리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고 해서 그냥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 의견은 얼마든지 갈릴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이거는 약간 15세보다는 좀 높은 등급을 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고, 오맨 저주의 시작도 출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야 뭐 그냥 요 정도 선에서 그쳤지만 성인이 봐도 자칫 잘못하면은 좀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장면 같았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왜 되게 유명한 그 장면 있죠. 포지션이라는 그 영화를 오마주한 그 장면 한번 나오죠. 그 장면도 애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좀 그래도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좀 힘든 장면이 아닌가? 왜냐면 어른이 봐도 힘든데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대체 심의 기준이 뭐야? 라는 생각이 옛날부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심의 기준이 좀 의아했던 게, 처음 그 생각이 딱 들었던 게 독전 1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독전 1편 보면은 그 여성의 상체 노출이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팍 이렇게 가운을 이렇게 제끼면서. 그때 저는 15세라고 해가지고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가 갑자기 그 장면이 나와서 어이 뭐야 이러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성적 대상화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그 상황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이제 필연적으로 그런 노출을 감행해야 했던 그런 장면에 선정성을 부여하지 않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독전에 나왔던 그런 장면이나 다른 영화에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것들은 딱히 그 정도 의미 부여를 해야 될 장면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반대로 쉰들러 리스트 같은 거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사람의 나체가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선정성을 부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완전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장면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거를 되게 성적으로 묘사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참담한 실상을 이제 묘사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저 장면은 저렇게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저런 노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람 등급을 뭐 지나치게 높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작품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15세를 줬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시민은 요즘 좀 중구난방입니다 라고 하는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저만 느끼고 있는 거 아니죠? 다들 뭐 비슷하게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나시님, 오맨 오리지널 어릴 때 안 보셔서 안 무서운 거임. 그 얘기도 했어요. 이게 영화는 동시대성이 중요해가지고 그 어릴 때 오맨 그 고전 작품들을 접하고 그때의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와서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 좀 그냥 그랬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명작을 폄훼할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고전 명작을 나도 봤다 요 정도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진짜 그거를 보고 나서 막 와 진짜 오컬트 명작을 한 편 봤구나 이런 느낌은 좀 없긴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입니다. 쇼생크 탈출 챌린저스 후기 5월 2주차 신규 컨텐츠 소개라고 해서 이 컨텐츠 올려서 놨고, 좀 아쉬운 게 지난주 컨텐츠 중에서 이렇게 챌린저스랑 쇼생크 탈출 두 작품에 대한 요 클립을 올렸는데, 요거 두 개는 사실 조회수가 그렇게 막 잘 나온 편은 아닙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내용도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돼서 좀 아쉬운데,
그 지난주 영화 뉴스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그 2023년 망한 영화 베스트 5를 이제 쇼폼으로 올렸는데 그게 지금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니 내가 각 잡고 만든 건 안 나오고 그냥 아이 뭐 시간도 남는데 클립이나 따볼까라고 해서 딴 거는 조회수가 막 이렇게 왜 잘 나오는 거지라고 하면서 역시 알고리즘의 세계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봤던 컨텐츠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릴 때 악마와의 토크쇼나 혹성탈출이나 이제 보고 극장을 나설 때의 만족도는 비슷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악마와의 토크쇼는 3.5점이고 혹성탈출은 3점이에요. 이 0.5점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은 신선함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성탈출은 누가 봐도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블록버스터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마음이 깔리는 거죠.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있고, 악마와의 토크쇼는 굉장히 저예산 영화입니다. 이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돈이 들어갈 게 없어요. 뭐가 물론 CG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막 CG도 보면은 막 되게 조악해요. 그래서 뭐 돈이 이렇게 막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예산으로 제작된 영화기 때문에 야, 이 저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만들었어? 라는 그거에 이제 의미부여를 좀 해서 차이가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혹성탈출부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악마와의 토크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투리 안 써서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저희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주 방송 때 시범적으로 쇼생크 탈출 관련해서 사투리 반말 방송으로 진행을 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최악이었습니다. 그 반응이 최악이었습니다. 일단 제 진성 구독자 분들이죠. 저희 단톡방에서도 진지하게, 이거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가 올라왔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래프로는 그 반말 사투리를 했던 그 구간에서 구독자 이탈이 발생을 했어요. 구독자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는 반말 사투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고, 브래드 디카프리오 님도 제가 태생이 서울 사람이라 그런가 사투리 너무 어색하게 들렸어요 라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투리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거 있으면은 진짜 직원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그런 직원으로 제 방송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런 직원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라는 거, 아니면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이거 조금만 더 요런 방향으로 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이야기 언제든지 대환영이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둘 다 대본을 쓰다가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다소 좀 애드립에 의존해야 되는 수가 있다. 요거 다시 한 번 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부트 후에 혹성탈출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를 보고 왔습니다. 메이즈러너 시리즈를 감독했던 웨스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다른 요소들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전작인 메이즈러너의 감독답게 세계관 배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분위기 묘사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구현을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를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전작을 봐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시대가 많이 지났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저는 고전 혹성탈출 시리즈는 몰라도 리부트된 혹성탈출 시리즈는 비교적 최근작이라고 생각을 했고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안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전작을 봐야 되냐라는 질문을 이렇게까지 많이 하실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난주 영화 뉴스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이제 새로운 IP가 나온다기보다는 고전 IP가 재활용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졌다. 사실 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혹성탈출도 마찬가지의 케이스죠. 그 고전 IP로 제작이 됐던 거를 최근에 와서야 이제 접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 저 역시도 그런 작품들이 몇 개 있기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옛날에 그 고전 IP들을 그 동시대 때 즐겼던 사람들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나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전작 다 봐야 되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안 보셔도 된다, 굳이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봤을 때에 더 보이는 요소들은 있어요. 더 깊게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저라는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죠. 계속 언급이 되는데 이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이 혹성탈출 리부트 후에 작품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그냥 뭐 시저라는 그런 유인원이 있었고
그 유인원이 과거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뤘나 보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죠. 사실 이 작품을 접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만 이해해도 이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큰 줄기를 따라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부트 후에 그 3부작을 다 챙겨보신 분들은 그 시저의 이름이 호명이 될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죠. 시저가 그 3부작 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머릿속에 다 그려지니까 그냥 그 시저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고, 심볼 마크가 있죠. 동그라미 돼서 요 별 모양 되어 있는 요게 그 계속 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리부트 후에 그 3부작을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저런 문향이 뭔가 상징성이 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겠지만, 전작을 다 챙겨 봤던 사람들이라면은 이 문양이 시저한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문양인지, 이 창을 통해서 처음으로 세상 밖을 바라보게 되고 인간에 대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던 그런 이제 매개체로 그 리부트에서 사용이 되잖아요. 사실 모르고 봐도 큰 지장은 없지만 알고 봤을 때 좀 더 깊이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저는 그 자유의 여신상 나오는 것만 봤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혹성탈출 그 고전 원작 1편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그거는 봤어요. 이제 고전 그 혹성탈출도 시리즈가 몇 개가 있는데 저도 그것만 봤습니다. 대학생 땐가 그때 봤던 것 같고,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런 반전이 나온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하도 많이 들은 상태에서 접하다 보니까 반전이 뭔지도 알고 대충 어떤 내용인지도 안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큰 감흥은 없었어요. 그냥 이런 고전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봤던 기억이 나고, 오히려 제가 이 혹성탈출 시리즈에 애정을 갖게 됐던 거는 리부트 되고 나서 진화의 시작이라는 그 리부트 1편이 나오면서 그 작품을 제가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 1편은 여러분들 이 뭐 전작을 보고 안 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그 작품 자체가 명작이에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요, 최신작 챙겨보기 위해서 이거 챙겨보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이 작품 자체만으로도 명작이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2편 3편은 꼭 봐야 되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굳이 보시려면은 1편은 무조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2편 3편은 사실 안 보고 그냥 바로 이 새로운 시대로 건너뛰셔도 사실 그냥 제 생각에는 큰 뭐 그런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여러분들 1편을 보시면은 시저의 매력에 푹 빠지셔가지고 2편 3편도 챙겨 보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은 꼭 한번 챙겨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블루레이로 3부작 다 소장을 하고 있고 몇 번을 이렇게 돌려봤는데, 진화의 시작 1편 같은 경우는 진짜 봐도 재밌어요. 테레지님도 오리지널이랑 1편만 보셨다라고 하시네요. 그 고전은 반전 영화로 너무 유명해서 보게 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 반전 영화로 유명해서 보게 됐다라는 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은 반전을 알고 보면은 좀 시시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약간 그냥 그랬나봐요. 모르고 봤으면 더 재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개봉한 새로운 시대 같은 경우는 그 시저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몇 세대가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유인원들이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뭐 제대로 말을 잘 못하고, 말보다는 이제 수어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요 새로운 시대 같은 경우는 몇 세대가 지난, 그러니까 몇 년도 아니에요, 몇 세대가 지난 후기 때문에 유창한 영어를 구사를 하죠. 유인원들이 뭐 수어도 쓰기는 하는데 사람이랑 똑같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시저가 주인공이 아니고, 당연히 그 시저는 전작에서 3편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와서 이거 스포일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3편 개봉한 지 7년이 지났는데 죽지 않았더라도 몇 세대 후니까 살아있을 리가 없죠. 어쨌든 시저가 없는 세대고, 이 세계관에 있어서 시저는 말 그대로 전설이자 종교예요. 신격화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새로운 주인공은 시저가 아니라 노아라는 유인원이 나와요. 지금 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요 인물입니다. 외모만 봤을 때는 사실 뭐 이 시저나 노아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요거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아니 유인원인데 나보다 잘생겼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면은 유인원들이 다 잘생겼어.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면서, 앞으로 너 원숭이 닮음 이게 더 이상 욕이 아니다, 오히려 잘생겼다라는 의미로 통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거를 보면서 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 아니 3부작에서 시저 서사를 그렇게 멋있게 잘 마무리를 해놨는데 더 할 얘기가 있어? 아니 이거는 완전 사족 아니야?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 테스트 시사회 반응이 엉망이었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죠. 더 할 얘기가 있어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 시사회 반응이 참담했다라는 그 루머를 들으니까 더 기대가 식었죠. 세 번째, 시저가 안 나오잖아요. 이 혹성 탈출하면 시저인데 시저가 안 나오잖아요. 시저 없는 혹성 탈출은 진짜 노른자 없는 계란, 붕어 없는 붕어빵. 붕어빵이 원래 붕어가 없구나. 단팥 없는 붕어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무슨 시저가 없는데 혹성 탈출이야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생각으로 기대를 진짜 하나도 안 하고 봤고, 솔직히 이 극장에 가서 보긴 했지만 그 지난주 개봉작 중에서는 오히려 악마와의 토크쇼가 훨씬 더 기대작이었고, 그래서 수요일에 악마와의 토크쇼를 먼저 봤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혹성 탈출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치를 깔고 보니까 그냥 볼만했어요. 관객들의 호불호는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봤다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너무 좀 보기 힘들었다, 지루했다 이런 식으로 좀 혹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혹평할 작품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재밌는 작품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냥 이 서스펜스를 살리는 장면들에 있어서는 뭐 잘 하긴 했는데 뭐 옛날만큼의 그런 감동을 주는 작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먼저 유인원들이 유창하게 말을 한다라는 게 약간 좀 몰입이 잘 안 됐어요. 그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너무 영어를 유창하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불쾌한 골짜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불쾌한 골짜기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유인원들이 생긴 거는 다 원숭인데 너무 하는 짓이 사람 같으니까 이게 약간 좀 어색한 거예요. 뭔가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반박이 올 수도 있겠죠. 아니 혹성 탈출을 보면서 그거를 문제 삼으면 어떡하냐, 그냥 그런 영화인데, 이거는 그 영화의 설정인데 그냥 받아들이면서 봐야지, 그거를 문제 삼는 거는 좀 억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는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저는 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서스펜스는 잘 살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서스펜스가 있는 씬이랑 없는 씬이랑 그 편차가 너무 커요. 액션 씬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모험하는 과정이 있어서 뭐 벽을 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전투가 벌어진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있겠죠. 그런 데 있어서 묘사는 잘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이 안 나올 때, 그러니까 그냥 대사로만 뭔가 이야기가 진행을 된다던가,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여기서는 인물들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인물들끼리 뭔가 감정 교류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던가, 서스펜스 없이 그냥 이야기가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지루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 완급 조절이 좀 잘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 주인공이 옷을 입고 나온다던데 개실망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쇼메이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 같아요. 이게 시대적 배경이 인간들의 지능은 퇴화를 하고 유인원들의 지능은 좀 더 올라간 그런 시대가 배경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들은 사실 태초의 그 상태나 다름없는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는 설정일 텐데, 왜 여자 주인공이 제대로 옷을 다 걸치고 있냐, 뭐 요런 이제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 혹성 탈출을 아직 안 보신 거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설명드리자면은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쇼메이님만 괜찮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들의 지능이 이제 오히려 역으로 낮아진 시대적 배경이긴 하지만, 괜찮다고요? 얘기할게요. 이지만 일부 인간들은 이 수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지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간 무리가 이제 생존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수세대를 거쳐오면서 과거의 인간들이 지구를 지배하던 영광에 대한 거를 잊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그걸 되찾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도 그 무리 중에 일부인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 유인원들이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적대시하고 막 잡으려고 하고 막 그런 거고, 그리고 이 유인원이나 이 인간들이나 공통 목표가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군사 시설 무기 같은 것들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를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무기들을 누가 먼저 탈취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전세가 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인원들은 이제 유인원대로 그걸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인간들은 인간대로 그걸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굵직한 스토리라인은 대충 요런 겁니다. 시대적 배경 그대로 지능이 낮아져 있는 인간들도 나오는데, 그 인간들도 사실 이제 가릴 곳은 다 가리고 있긴 하거든요. 냉정하게 보면은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냥 태초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가릴 곳은 다 가리고 있는다는 게, 뭐 물론 거적대기긴 하지만 그게 뭐 말이 되냐, 좀 네이키드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따지고 들자면 그런 거지. 그냥 영화적인 허용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방금 영화적인 허용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없었던 이유가, 이 영화적인 허용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설정들이나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들자면은 좀 이상한데, 아 그래 뭐 영화니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사실 SF 영화를 가져다 놓고 막 엉근진하게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간다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있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앞뒤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인물이 저런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관객들이 뭔가 좀 이렇게 납득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왜 저래? 저럴 이유가 없는데? 약간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 그래 뭐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어쩔 수 없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단점 하나가 더 생각이 났는데, 이 친구가 본인이 현 시대의 시저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면서 종교 집단처럼 본인의 부족을 이끌면서 킹덤을 만들고 싶다라는 야망을 가진 그런 유인원입니다. 근데 이 빌런 캐릭터가 뭐랄까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에요. 잔인해야 될 때 의외로 그냥 별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무력이 센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똑똑한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쇼맨십 하나는 그냥 좋지 않나, 그냥 욕망 덩어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이 욕망만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유인원들을 부리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설득력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인질들을 다룰 때도 막 차라리 막 되게 가혹하게 다룬다든가, 아니면 노예를 부릴 때도 진짜 막 책찍질 해가면서 가혹하게 다루는 그런 모습이 나왔더라면은 오히려 좀 더 그게 몰입하기 쉬웠을 텐데, 저 정도면은 노예를 부리는 게 아니라 되게 조건 좋고 환경 좋은 곳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중에서 분위기는 호되게 구는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실제 하는 짓을 보면은 저 정도면은 스윗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풍기는 분위기랑 실제 하는 행동이랑 싱크가 안 맞아서, 그래서 이 빌런의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시저에서 노아로 주인공이 교체된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시저라는 그 존재가 워낙에 거대했기 때문에 그 시저랑 비교해서 이 노아가 얼마나 뭐 좀 잘 할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영화에서 허구한 날 막 맞고 다니거든요. 뭔가 되게 리더로서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막 딱히 이렇게 뭐 시저 때처럼 막 웅장해진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 영화가 진행되려면은 저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시저가 예를 들어 리더십을 발휘한다든가 뭔가 멋있는 연출을 딱 했을 때, 와 진짜 멋있다, 나라도 저 시저를 따르고 싶을 것 같다, 야 저럴 리더가 있으면 든든하지, 이런 느낌이 딱 들었다면은, 이 작품에서 노아가 뭔가 리더십을 발휘한다거나 어떤 활약을 할 때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뭐 고생하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카리스마 같은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너무 많이 맞아요.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치밀하게 막 전략을 짜가지고 지략을 펼친다든가 이런 장면이 나오나?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체 이 노아라는 이 신규 캐릭터는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뭐지? 이게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냥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버프 받아가지고 뭔가를 했다라는 느낌 이외에, 그냥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그 스킬이나 카리스마 이런 걸로 뭔가 사건을 해결한 거는 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그냥 주인공 버프로 뭔가 다 해결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름부터 노아잖아요.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영화상에서 물이라는 요소가 되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막 물이 범람해가지고 다 막 휩쓸고 지나가고, 범람하는 물 안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모든 등장인물들이 막 고군분투하면서 막 기어 올라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기 위한 인물들의 고군분투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 이후에 나오는 그 작품들에 대한 빌드업을 이 새로운 시대라는 작품을 통해서 쌓고 싶었던 것 같고, 그 빌드업을 함에 있어서 아군과 적군을, 이 대립관계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이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인물들과 올라타지 못한 인물들의 대립관계를 다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이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고 누가 왜 올라타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 빌드업을 쌓기 위한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결국 이들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온전한 지능이 남아있었던 그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거는 소통이거든요. 어딘가에 우리랑 비슷한 그런 존재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들과의 소통을 위한 그 수단이 제일 절실했던 거고, 그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게 뭐 영상통화나 뭐 편지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봉화를 피운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음성으로 소통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되게 강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음성을 통해서 어딘가에 있는 인물들과 첫 이 대화를 나눴을 때 다 같이 뭐 환호하는 장면이 나온다든가, 그런 거를 봤을 때 인간들에게 있어서 말을 통해서 이 자기 생각을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일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좀 그리고 싶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유인원들 입장에서도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말을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이 구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들을 대하거든요. 이 여자 주인공을 죽어라 쫓아오는 이유도, 추격하는 이유도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위기심을 느끼고, 저 말을 할 줄 아는 인간들이 도구를 얻는 순간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막 이렇게 기를 쓰고 이들을 막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걸 통해서 또 이제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그 진화의 시작, 그러니까 리부트 1편에서 시저가 처음으로 대사를 내뱉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이 진짜 연출이 끝내주는데,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을 해도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직접 시청각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시저가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시저가 제일 처음 했던 이야기가 no거든요. no 라는 거를 제일 처음 내뱉어요. 마이 프레셔스는 골룸이고, 그 당시에 볼 때는 그냥 봤어요. 결혼 전이니까 no라고 내뱉었을 때 와, 연출 끝내준다 뭐 요 정도로만 느끼고 봤는데, 왜 첫 대사가 no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거는 저도 아기를 키우면서 알게 된 겁니다. 애들이 처음 하는 말이 뭐 엄마 아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진짜로 아이들이 처음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거는 부정의 의사예요. 나 이거 싫어, 먹기 싫어, 하기 싫어. 좀 약간 해리 같았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애기들 입장에서도 긍정의 표현을 빨리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했을 때 편하고 좋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근데 싫은 건 싫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도 본능적으로 가장 필요한 의사표현 수단이거든요. 외국어로 치면 노가 되겠죠. 그래서 시저가 처음 하는 그 말도 그 부정의 표현이 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요 혹성탈출 시리즈를 보고 옛날의 그 명작에 대해서 뭐 다시 볼 시간은 없었고, 그냥 되짚어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별로였던 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좋았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부터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 CG가 끝내줍니다. 최신 작품인 만큼 CG가 진짜 끝내줘요. 이 유인원들 묘사는 사실 이 리부트 작품 이제 1편 진화의 시작부터 끝내줬는데, 지금은 더 끝내줘서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AI 배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 배우를 쓰니까 자꾸 막 사고치고 뭐 구설수에 휘말리고, 부정적인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의 그 실제 인간 배우가 휘말렸을 때의 그 작품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AI 배우에 대한 니즈가 빨리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들 오가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라는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AI 배우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인원들 묘사를 진짜 실제랑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어색한 걸 찾아보려고 각 잡고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눈을 부라리고 봐도 구분이 안 됩니다. 진짜로.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기술력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인간보다 훨씬 구현하기 복잡하고 까다로운 유인원도 저 정도 퀄리티로 구현을 해내는데 인간을 못할 이유가 없다. 뭐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배우 조합에 뭐 밥그릇 문제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뭐 스타워즈 드라마 시리즈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고전 스타워즈에 출연을 했던 분들이 이제 고인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너무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최근에 제작된 스타워즈 시리즈지만 이 스타워즈 세계관 안에서는 과거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 때 지금 그 배우를 다시 쓰기는 좀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 CG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을 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이제 그 작품에 나오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고전 스타워즈 시리즈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최근 작품에 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시도들은 이미 있죠. 이미 상용화가 되어서 작품에 적용되어서 나오는데 아예 없는 새로운 정말 그런 AI 배우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가능한데 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뭐 이 작품을 보면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스펜스 연출이 없는 부분은 지루하다라고 이제 단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은 그 서스펜스 요소가 가미되는 씬이 나올 때는 꽤 쫄깃합니다. 그런 장면이 클리셰를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당연히 저기서 뭐 살겠지, 당연히 뭐 별 문제 없이 해결되겠지, 이거를 알고 보지만 그래도 그 연출의 힘에 의해서 보는 동안은 좀 쫄깃한 마음으로 긴장감 있게 이 서스펜스가 연출될 때는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포스터나 예고편에도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 노아가 있는 유인원 부족의 특징이 매를 소환수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종족입니다. 이 매를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사건을 해결을 한다거나 액션씬이 펼쳐질 때의 연출들도 굉장히 좀 재밌게 잘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매가 아니고 독수리구나. 죄송합니다. 기왕 이거 보실 거면은 시각적이든 사운드적으로든 극장에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반관에서 보셔도 충분하고요. 아이맥스관에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낚여가지고 먼저 보고 오신 분이 아이맥스 비율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이맥스관에서 봐야지 라고 그 사람 말만 듣고 따로 찾아보진 않고 아이맥스관에 가서 봤는데 그 아이맥스 비율을 지원을 안 해서 아래 위가 비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기왕 특별관에서 보실 거면은 아이맥스관보다는 차라리 돌비관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그 말을 해준 사람한테 낚이고 제가 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아이맥스관에서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에 윤가님이 낚여가지고 윤가님도 아이맥스관에서 보셨구나.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악마와의 토크쇼 이야기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상영이 돼서 화제가 됐었던 악마와의 토크쇼를 보고 왔습니다. 이번 주 개봉작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작이었죠. 1970년대 TV 쇼 프로그램의 느낌을 살린 파운드 푸티지 오컬트물이라고 해가지고 감상 전부터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요. 보고 나니까 좋았던 점이랑 아쉬웠던 점이 명확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호불호 역시도 많이 갈리게 될 것 같은데, 재미 같은 걸 다 떠나서 신선하기는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대를 하고 갔던 거는 약간 파묘 스타일이나 아니면 아리시 요런 파운드 푸티지 오컬트 호러 요런 것들을 기대를 하긴 했는데, 사실 보고 나니까 그런 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파운드 푸티지 오컬트물, 호러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호러적인 요소가 좀 부족해서 실망하긴 했지만 그 실망감을 요 신선한 그런 형식들이 좀 커버를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파운드 푸티지 형식이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이미 수많은 공포 영화에서 파운드 푸티지 형식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게 뭐가 신선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런 파운드 푸티지 장르라고 해서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은 그 CCTV 화면을 이렇게 쓴다든가 아니면 개인이 캠코더로 촬영한 그런 비디오 그 화면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 작품 같은 경우는 인기 TV 쇼 프로그램의 생방송 녹화본 영상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파운드 푸티지 물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누가 촬영한 영상을 본다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TV 쇼 프로그램 한 편을 본다 요 느낌을 좀 더 받게 된 것 같아요. 파운드 푸티지가 정확하게 뭐죠?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버려져 있거나 방치되어 있던 어떤 비디오 테이프를 우연하게 습득을 해서 그거를 틀어봤더니 나오는 영상, 뭐 요런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 푸티지 그 형식을 썼던 작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랑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기이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포착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그 CCTV 그 테이프를 통해서 그런 기이한 행동을 하는 걸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 비슷하게 남아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랑종을 보고 나서 한 며칠은 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가위 눌리고 막 악몽 꾸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랑종이 뭐 생각보다 별로였다, 욕을 많이 먹은 그런 작품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최소한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트라우마 남았던 그 장면이 뭐냐면은, 설치해놓은 그 CCTV에 촬영이 된 작품인데, 빙의가 되어서 특정 시간만 되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인물이, 가족들이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가족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자고 있는 걸 계속 빤히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그 잘 때 눈을 못 감겠는 거예요. 눈 감았다가 딱 뜨면은 왠지 내 눈앞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을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 불안감이 그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생겨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겠는 거예요. 빙의된 인물이 저기 그 불 꺼진 방에 저 모서리 있잖아요. 방에 천정 모서리, 거기 매달려가지고 빤히 이렇게 자고 있는 사람을 지켜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밤에 자다가 눈 감았다가 자꾸 모서리에 누가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그 불안감이 드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와이프랑 애랑 안방에서 자고 제 침대는 따로 있어요. 다른 방에 따로 있어가지고 따로 자거든요. 왜냐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코를 좀 심하게 골아서 와이프가 저랑 자면은 잠을 못 잡니다. 여러 가지 좀 시도들을 해봤지만 결국 다 실패하고 격리시키는 방법을 어쨌든 택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혼자 자니까 너무 막 무섭고, 그런 거 아세요? 무서워서 잠에서 깨면은 설거지한 그릇들이 이렇게 쌓여있잖아요. 그 그릇이 갑자기 이렇게 탁 뒤틀리는 소리가 주방에서 들린다든가, 아니면 꼭 그때 주방에 있는 냉장고가 갑자기 우웅 하고 막 작동이 된다든가, 그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더 무서운 거야. 꼭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머리 감을 때 저는 그 욕조에 허리를 숙여서 머리를 대고 위에 샤워기를 대고 머리를 감거든요. 자꾸 이렇게 머리 감고 있을 때 그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 눈을 뜨면은 밑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막 불안감이 들고, 그래가지고 막 머리 감을 때도 막 엄청 긴장하면서 감고 막, 하여튼 그 정도로 이 랑종을 보고 나서 엄청 시달렸습니다. 너무 쫄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데 근데 쫄보라고 하셔도 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쿨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쫄보 맞습니다. 악마를 보았다 보고 나서 밤길이 무서웠습니다. 악마를 보았다는 저도 진짜 초반에 이병헌의 와이프가 그 살해당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 전체가 좀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뭐 악마를 보았다가 해외에서도 반응이 되게 좋고 좀 일부 매니아들도 있는 그런 작품이긴 하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불쾌하거나 끔찍한 장면이 나오더라도 보고 났을 때 그래도 거기서 느끼는 재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쾌하고 그냥 끔찍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뭐 다 좋다 뭐 촬영이 끝내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명작으로 좀 추앙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그분들 입장이야 뭐 알겠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단순히 그냥 자극적인 작품 뭐 요렇게만 남아있어서 그렇게 막 좋아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그것도 있었어. 그 옛날 형사물 중에 와일드카드라는 작품 아세요? 양동근 배우 나왔던 이 작품이 쇠구슬을 이용한 그 퍽치기를 소재로 하고 있거든요. 저 이거 보고 나서 밤길에 퍽치기 당할까봐 계속 막 사주 경계하면서 막 두리번 이거 보고 나서는 막 음악도 못 듣고 막 그렇게 밤길을 걸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다시 요 악마와의 토크쇼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새끼로 샜다, 죄송합니다. 이 악마의 토크쇼는 그 호러 요소가 그냥 없다고 봐도 돼요. 진짜 저 같은 쫄보도 그냥 한 번도 놀라지 않고 그냥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뭐 이렇게 흠칫하지 않고 그냥 다 본 작품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컬트 호러보다는 이런 오컬트라는 그 요소에 좀 더 중점이 가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영화가 딱 시작이 되면은 다큐멘터리처럼 앞으로 이제 재생하게 될 그 비디오 테이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 설명을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는 이 1970년대 미국이 배경인데,
이때 막 시대가 혼란하니까 정부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막 시위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최대한 사람들을 TV 앞에 앉혀놓고 싶어 했고, 그래서 TV 쇼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가게 됐다라는 그 밑밥을 비디오 재생하기 전에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깔게 됩니다. 네, 시작부터 뭔가 역사적 사실이 가미가 된 페이크 다큐 형식을 사용한다라는 면에서 얼마 전에 봤던 댓글 부대가 생각이 좀 나기는 하더라고요. 역사적 사실이 가미가 된 페이크 다큐가 먼저 나오고 여기에 파운드 푸티지 형식까지 적용이 되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현실감이 더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현실감을 연출했다라는 면에서는 아무래도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사실. 이렇게 막 악마의 빙의된 소녀가 나오고 막 걔가 막 깽판을 친다라는 게 사실 비현실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몰입할 수 있었던 요소가 뭐 요런 데서 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비디오 테이프의 이야기는 심야 토크쇼 올빼미라는 이런 TV 쇼가 있는데 메인 MC인 잭 델로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지나친 욕망이 불러올 수 있는 참극을 보여주며 이 당시에 이런 TV 미디어를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형식의 영화라고 저는 봤습니다.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TV쇼의 할로윈 특집으로 해가지고 뭔가 심령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 짜여진 각본으로 진행이 되다가 악마에 빙의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 소녀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 전에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뭔가 이 뒤에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자잘한 그 사건 사고들이 여러 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멈췄더라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겠어. 오히려 잘 됐어. 시청률은 더 대박이 날 것 같아. 그릇된 미디어의 욕망에 의해서 계속 강행하게 되고, 그 강행의 끝에는 진짜 이 소녀 안에 빙의가 되어 있던 그 악마가 폭주를 하게 되면서 모든 게 다 깽판이 나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큰 줄기의 이야기를 따지자면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안전교육을 의무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안전교육 내용 중에서 하인 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칙이 뭐냐면은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남을 뜻하는 통계적인 법칙이라는 게 하인 리히 법칙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인물들은 이 하인 리히의 법칙을 아주 대놓고 무시를 하죠. 불가사의한 증상들도 나오고, 아니면 갑자기 막 장비가 고장이 난다든가, 심지어 거기 나왔던 패널들 중에 한 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당연히 즉시 중단을 하고 이렇게 라이브를 종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청률은 더 올라가. 거기서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물들이. 그래서 계속 강연을 하다가 이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보면서 되게 재밌는 TV쇼 한 편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어찌됐든 간에 영화 끝까지 좀 몰입감 있게 가져가긴 하는데, 이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영화상에서는 되게 막 분위기를 다 잡아 놓았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놨던 게 별거 아닌 어떤 메커핀으로 그냥 소모가 되어 버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메커핀으로 소모가 되는 소재들이 재미 요소로 본다면은 재미 요소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작품에서는 재미 요소보다는 그래서 그게 뭔데, 왜 설명 안 해주는데 라는 이런 의문점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이 올빼미 쇼의 메인 MC인 잭 델로이라는 이 인물이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 있어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는 어떤 사회 고위층이라든가 이런 방송인들, 이런 인물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남성들로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데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조건도 있고 추천도 받아야 되고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뭐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숲속에서 어떤 의식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진행되는 의식이 대체 여기 나오는 그 소녀랑 무슨 관계가 있고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게 좀 약간 두루뭉술해요. 그러니까 굳이 추리를 해보자면은 이 당시에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게 됐고, 심지어는 어떤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도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모임이 그 사탄을 숭배하는 그 종교랑 뭔가 연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뭔가 발생을 했나? 라는 거를 이제 추론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흥미롭게 됐다기보다는 썰 좀 더 풀어주지라는 그런 아쉬움이 더 남는 느낌이랄까요? 여기서 또 잭 델로이라는 이 주인공의 와이프가 폐암으로 죽어요. 나중에 막 환영으로도 나오고 폐암으로 죽은 와이프가 오컬트 소재로서 몇 번 활용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좀 뭔가 연관성이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좀 억지로 활용된 소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굳이 저 소재는 왜 넣었지라는 그런 의문감도 좀 들었어요. 그냥 이 잭 델로이라는 인물의 어떤 죄책감을 표현하기 위한 거였나? 근데 죄책감을 표현하기 위한 거였으면은 여기서 좀 더 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좀 더 나가주는 그걸 안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밀 단체에 대한 묘사도 그렇고 이 와이프도 그렇고 여기서 좀만 더 그 묘사가 들어가거나 연출이 좀 더 들어가면은 좀 흥미진진할 것 같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떡밥 다 깔아놓고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쇼메이님이 지금 말씀하시네요. 영화가 떡밥 회수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지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밥 회수가 안 된다라는 그 상황을 좋게 보자면은 다음을 위한 포석을 깔아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 한 편으로 오롯이 즐기고 싶었던 입장에서는 아니 안 그래도 호러 요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재미를 찾아야 되는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소재를 떡밥으로 다 깔아놓고도 제대로 그걸 활용 못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끝내버린다는 게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테레지님이 아쉽구나 그래도 보고 싶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신선한 뭔가를 좀 보고 싶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영화를 보고 싶다, 이런 의미로 보면 한 번쯤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극장에서 봐야 되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집에서 OTT로 이제 보셔도 충분히 가능한 작품 같고, 오히려 이게 TV 쇼 프로그램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 비율도 막 4:3 비율로 나오다가 뭐 갑자기 또 가로 비율 넓게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TV를 본다라는 그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집에서 OTT로 보는 게 그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 주인공의 연기력입니다. 제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입해서 이 영화를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거는 주인공이 연기를 너무 잘해요. 연기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데도 이 주인공이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데이비드 다스트 말치안, 요 배우 아시죠 다들? 뭐 앤트맨에도 나오고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도 나오고 듀운에도 나오죠. 근데 항상 주연보다는 조연이나 뭐 주변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배우가 연기를 이렇게까지 잘하는지 몰랐거든요. 이 작품 안에서는 유재석이 유퀴즈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명 MC 연기를 이 70년대 분위기를 살려서 하는데 와 진짜 잘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개봉작 소개해드리면서도 했던 이야기인데 여기 제작사 중에서 굿 피앤드 필름이라는 요 제작사가 있어요. 요 제작사가 특이한 게 이 주연 배우인 데이비드 다스트 말치안 요 배우가 설립한 제작사예요. 이 영화 보신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그 시작할 때 뭐 제작사 뭐 배급사 이런 로고들 뜨잖아요. 계속 떠.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떠? 이거 언제까지 뜨는 거야? 야, 이제 끝났겠지라고 하면 또 뜨고, 뭐 아직도 뜨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 끝나? 진짜 이 로고만 한 몇 분 동안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많아? 진짜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에서 제일 많이 떴던 것 같은데? 그 느낌상? 그래서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실망을 하는 거는 제 기대치가 너무 커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제가 이렇게 혹평을 해서 기대치가 낮춰진 상태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또 재밌게 볼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쯤은 볼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에요. 그렇게 요 악마의 토크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개봉작은 사실 별게 없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기대되는 작품이 하나밖에 없는데 일단 가필드 더 무비, 요거는 가필드라는 캐릭터는 아시죠? 옛날부터 많이 사랑을 받아온 고양이 캐릭터인데 신기한 게 무대 인사를 해요. 아마 가필드 뭐 탈 같은 거 쓰고 나와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희한테 무대 인사 갈래 물어보면서 예고편을 보여줬는데 뭐 재미없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예매해놨던 거 취소하긴 했지만 어쨌든 애랑 한번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죽었다라는 요 작품이 있는데 요게 배우만 보면은 괜찮거든요. 요 신혜선 배우, 변요한 배우, 뭐 이엘 배우만 보면 짱짱한데 시놉시스도 꽤 흥미롭습니다. 이건 예고편에도 나오는 이야기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신혜선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 같은 경우는 이제 SNS에 올리는 본인의 모습과 실제 본인이 행동하는 그
행동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예를 들어서 뭐 SNS에는 저 뭐 베지테리안이에요 라고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막 이렇게 핫바 같은 거 먹고 있다든가, 이렇게 SNS에서 보이는 모습이랑 실제 모습이랑 다른 그런 인물이고, 변요한이 연기하는 캐릭터는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이런 인물이에요.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 휴대폰을 이렇게 흘끔흘끔 이렇게 훔쳐본다거나,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행동 같은 것들을 분석하면서 본다든가, 뭐 이런 인물인데, 변요한 배우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가 요 신혜선 배우 캐릭터를 보고 나서 흥미가 생긴 거죠. 아니 SNS는 이런 거 올리는데 실제 행동은 저렇게 한다고? 라고 하면서 흥미가 생겨서, 이게 그 흥미가 도를 넘게 돼가지고 막 가택 침입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2년에 개봉 예정이었지만 지금 거의 한 2년가량 연기가 돼서 개봉을 하는 작품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 코로나 창고 영화라고 불리는 그 부류인 것 같은데, 개인적인 경험상 이렇게 창고에 있다가 뒤늦게 개봉하는 작품들 중에서 좋은 작품을 거의 못 봤어요. 테레지님이 창고 영화가 쌓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아직도 공개 못 되고 있는 창고 영화가 아직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안타까운 거랑 그 작품을 봤을 때 실망스러웠던 거랑,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 그죠? 제 감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개봉작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기대하고 있는 요 에비게일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기대는 하지만 극장에서는 안 볼 겁니다. 범죄자 집단이 부잣집 소녀를 유괴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소녀를 데리고 협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작당 모의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납치해온 이 부잣집 소녀가 알고 보니까 뱀파이어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소녀가 자기를 납치해온 그 범죄자들을 다 도륙하고 다니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극장에서 안 볼 거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런 영화일수록 이런 장르 특성상 제가 아까 극혐한다고 이야기했었던 그 놀래키는 점프스케어 기법이 자주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장에서 보면은 너무 기빨리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은 들지만 나중에 OTT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OTT 공개작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바람이 공개가 됩니다. 거의 뭐 체감 1000만 영화죠. 이 영화는 안 봤을지언정 뭐 그라면 안 돼, 뭐 요런 유행어들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 유명한 작품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니까요,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강호 배우가 이제 드라마 시리즈에 출연하게 되면서 엄청 화제가 됐었던 삼식이 삼촌이라는 작품이 5월 15일 날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시대극인 것 같고 아무래도 근현대사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송강호 배우, 변요한 배우가 또 나오네요. 변요한 배우, 이규영 배우, 너무 좋은 배우죠. 그리고 진기주 배우, 너무 좋습니다. 진기주 배우, 서현우 배우 미쳤죠. 연기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오승은 배우, 주진모 배우, 신세계 프로젝트입니다. 고 배우죠. 고 배우 나오고, 그 다음에 소녀시대 티파니가 나와요. 제가 소녀시대 멤버 중에 제일 좋아했던 멤버가 써니이고, 써니 다음에 좋아했던 게 요 티파니거든요. 유재명 배우, 말하면 뭐합니까, 그죠? 말하면 입만 아픈 배우죠. 자, 그 다음에 영화 조스가 5월 16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요 조스는 어릴 때 TV를 통해서 봤던 기억만 있지, 철 들고 나서 각 잡고 본 기억은 없거든요. 요번에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에이트 쇼가 공개가 됐는데, 요게 웹툰 원작입니다. 동명의 웹툰은 아니고요, 머니게임, 파이게임이라는 요 웹툰이 있어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네이버 웹툰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작품인데, 뭐냐면은 이제 사회에서 갈 때까지 간 인물들을 어떤 공간에 가둬놓고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의 룰을 만들어 줍니다. 룰을 다 지켰을 때 어떤 거액의 보상을 해주는 그런 이제 웹툰인데, 인간 군상과 인간의 심리 같은 것들을 정말 그 묘사를 잘 해서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웹툰 작가 이름이 배진수 작가일 거예요. 아마 멘사 회원일 겁니다. 치밀한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 군상극들을 묘사하는데 되게 탁월한 작가예요. 원작은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 한번 볼게요. 일단 구설수에 많이 오르내렸던 류준열 배우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호불호가 좀 있긴 한데, 저는 일단 뭐 그냥 편견 없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 천우희 배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박정민 배우, 너무 좋은 배우죠. 이여름 배우, 그리고 박해준 배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걸로 더 유명한 박해준 배우가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걸로 유명해졌지만 사실 그 전에 나왔던 작품들에서도 연기력이 어마어마했던 배우거든요. 연기력에 비해서 그 부부의 세계 이전에 너무 그 빛을 못 보고 있던 배우였는데 그 부부의 세계를 통해서 빛을 딱 본 그런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아마 뭐 1인분 이상의 어떤 역할은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브래드 디카프리오의 말씀하신 독전에서, 저는 독전에서 이 박해준 배우가 제일 기억에 강렬하게 남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화제가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아니,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데 왜 이렇게 화제가 안 되지? 되게 의아했는데, 어쨌든 뭐 부부의 세계를 통해서 빛을 봤으니까, 나의 아저씨에서도 그 스님 역할로 나오죠. 그런 걸로 빛을 봤으니까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문정희 배우도 좋은 배우죠. 근데 어떤 작품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 기복이 있는 배우긴 한데 어쨌든 이 작품에서 잘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배성우 배우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나옵니다. 1947 보스톤이라는 작품에서 배성우 배우가 나오긴 했는데 이 배성우 배우가 이제 나온다는 걸로 뉴스거리가 되고는 있더라고요. 아마 제 기억에 3년 정도 이제 자숙을 했을 겁니다. 음주운전은 진짜 잘못했죠. 근데 음주운전을 한 배우가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해도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배성우 배우가 잘못했다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굳이 배성우 배우가 나오는 작품들을 보이콧까지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건 제가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배성우 배우가 나오는 게 불편해서 나는 보이콧하겠다라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화 뉴스 이야기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배우의 유작인 행복의 나라가 8월 개봉이 확정이 됐고요. 이렇게 포스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도 근현대사를 다루는 작품이 될 것 같고 작품의 퀄리티나 완성도를 떠나서 일단은 뭐 저는 극장에서 한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석 배우, 이성균 배우, 유재명 배우가 나오는 작품입니다. 이성균 배우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는 이미 그 사건 당시에 제 컨텐츠를 통해서 열변을 토했으니까 여기서 굳이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몇 개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반성할 생각은 1도 안 한 것 같고 여전히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개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전히 가혹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일단 쓰고 보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으로 가십화시켜서 대중들에게 노출시키고 있는 이런 행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이 몇 명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말씀드릴 만한 게 이게 뭔지 아세요? 꼬북집 팝콘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CGV에서 꼬북집 팝콘이 출시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꼬북집 팝콘이 출시한다길래 당연히 꼬북칩 맛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꼬북칩의 식감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팝콘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혹성탈출 보러 CGV 갈 때 이거 출시했으니까 한번 사 먹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지인이 먼저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고 나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서 그냥 일반 팝콘 위에다가 꼬북칩 몇 개 올려놓은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꼬북칩 팝콘이라고 하면은 저처럼 꼬북칩 맛이 나거나 식감이 나는 팝콘을 생각을 하지 일반 팝콘 위에 이 꼬북칩 몇 개 올려놓고 이거를 꼬북칩 팝콘이라고 팔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꼬북칩이 들어간 팝콘입니다. 밑에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너무 작게 써 있어서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베테랑 2편의 예고편이 공개가 됐죠. 베테랑 시리즈야말로 이 범죄도시 시리즈보다는 좀 흥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일단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저는 국내 영화 감독 중에서 류승환 감독을 제일 좋아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베테랑 1편도 너무 재밌게 봤고 예고편만 봤을 때는 좀 웃음기 싹 빼고 누아르 형사 수사극적인 분위기를 좀 더 강조하면서 액션에 많이 공을 들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야, 밀수 같은 경우도 액션 하나는 끝내줬거든요. 류승환 감독의 이런 액션 이 본능을 폭주시킬 수 있는 작품이 나온다라는 게 너무 반갑고 너무 기다려집니다. 영화 뉴스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요와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